네, 정치마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영수회담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의 복원 또 협치 이런 걸 기대를 했을 텐데 정치권의 현실은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은 대통령실 조직 개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률수석실 이 신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 민정수석의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감안해서 법무비서관으로 대신했는데 결국 2년 만에 아무래도 민정수석 기능은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민정수석실을 법률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 법률수석실 안에 친인척 관리 기능은 주지 않겠다고 또 하더라고요. 법률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대한 통제를 더 하려고 한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겠다 이게 공식화한 건데 명칭은 법률수석실 이렇게 될 것 같고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민심이나 현장의 정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 조직을 신설한다 이런 취지인데 먼저 어떤 의견들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부활할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저는 그거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민심을 청취하는 어떤 기구로서의 역할? 민심 청취나 이제 정보하고 관련한 정책과 관련한 민심의 동향 특히 그렇다면 저는 이 동의를 하는데 몇 가지 좀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그렇다면 저는 법률수석실이라는 명칭은 저는 안 쓰셨으면 좋겠고 그냥 민정수석실로 그대로 가면 좋겠는데요. 그 민정수석실 할 때 민정이라는 말은 어원이 그 옛날에 그 백성들의 그 민심을 마음을 살피고 백성들의 생활 형편을 좀 들여다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원에 충실한 기능을 수행하기로 하면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냥 그 명칭은 민정수석실로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민정수석실의 통장 보면 우리 최 수석 더 잘 아시겠지만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치안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이렇게 이제 업무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그 치안이나 법무나 공직기강 비서관 정도는 이제 검찰 출신이나 경찰 출신이 하더라도 민정수석하고 저는 민정비서관 정도는 정말 그 정치인 출신의 좀 경륜이 있는 그리고 그 선거를 직접 체험하면서 그 민심을 이렇게 체감한 이런 좀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검사들보다는요. 그런 분들이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을 맡는 게 애초에 그 부활시키려고 하는 대통령의 뜻에 더 부합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지금 법무부로 가져갔던 그 인사검증 업무도 저는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친인척 관리는 여기서 이제 뭐 안 한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친인척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민정수석실에서 안 한다면 저는 빨리 특별감찰관 이게 지금 약간 유명무실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특별감찰관을 국회 쪽에 아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빨리 정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같이 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조국 그 대표도 말씀하셨던 이 사정기관 뭐 장악 통제 이런 야당의 의심과 비판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신설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수석님 어떻게 보세요? 조직 신설. 두 가지죠. 처음에 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검사 출신 대통령이 굳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검찰을 움직이고 장악하고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초대 법무부 장관이 이 정부에서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민정수석실이 필요가 없을 거다. 두 번째로 민정수석실 기능 중에 하나가 인사검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인사수석실도 그때 또 없애버렸어요. 지금도 없죠. 그래서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을 없앤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두 수석실을 없애면서 검찰이라든가
인사 검증 기능을 직할 체제로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그때 했었거든요. 예. 초기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가 엉망이었고 사실 고전적으로 과거부터 해왔던 인사 검증, 인사 협의,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명, 인사권 행사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됐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왜 부활하려고 하는가? 그럼 부활하려면은 그 이유하고 어떻게 부활시키려고 하는가? 우선은 민정수석실 기능 중에 중요한 이제 친인척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법률수석실을 신설해서 그 기능을 넣더라도 필요 없어졌어요. 사실상. 김건희 여사 문제가 너무 커요. 그리고 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어긋나 버렸어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예. 이미.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빼고 다른 친인척 문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왜 제2부속실을 안 했지 그때? 그리고 지금도 왜 안 하지? 예.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찻대고 포대고 다 보면은 이거는 직할 체제,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일종의 검찰 출신으로서의 자신감, 굳이 민정수석실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이제 흔들리고 있는 이런 징후들이 아닌가. 그래서 민정수석실의 그러니까 예. 법률수석실이죠. 부활 예정인 법률수석실의 주요 기능은 역시 친인척 관리도 아니고 예. 민정도 아니다. 고전적인 의미의 민정도. 왜냐하면 예전에는 국정원이라든가 또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민심을 파악하거나 민간의 일종의 이제 정보들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내 정치 기능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민심은 파악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런 측면은 정무수석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남는 게 딱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뭐 검경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그 배경이기도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게 검증하고 뭐 관리하고 감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대비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잇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민정수석실 부활한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라든지 특검을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그건 아니고. 아니라 법률수석실이라는 이제 이름이 앞세워지면서 아니 법률수석실이라는 명칭을 그렇게 가져간다고 해서 예. 지금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래서도 저는 더더욱 불필요한 야당의 비판이나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예. 그냥 민정수석실이 그동안의 운영이 좀 그 뭐라 그럴까 왜곡돼서 국민들한테 좀 안 좋은 인상이어서 그렇지 그 명칭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고유의 기능을 다시 좀 어차피 부활하기로 결심을 하셨으면 그렇게 해서 민정수석실로 타이틀 달고 그 거기에 걸맞는 기능들을 좀 부활시켜서 담당하도록 하고 친인척 관리는 지금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예. 다시 이렇게 기능이 활성화돼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나 싶어서 우리 최수석님도 이걸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라고 할까 의도가 뭘까 이렇게 접근하시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자꾸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를 좀 피해가기 위해서도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왕 부활하는 것인 만큼 제대로 된 원래 고유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네.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국회로 이제 공을 넘기긴 예. 하셨어요. 근데 국회에서 그게 이제 국회가 추천을 하도록 아마 돼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아마 국회로 공을 넘기신 것 같은데 그것도 국회 차원에서 여야 간에 빨리 논의를 진행시켜서 좀 추천을 해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뭔가 법률수석실의 이름으로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려고 하는데 뚜렷한 그 이유가 잡히질 않아요. 그러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저는 대통령이 자신감 있게 그리고 아주 세게 그립을 잡으면서
해왔던 지금까지의 시간과는 다른 시간들이 열리고 있다. 그걸 뭐 흔한 얘기로는 일종의 이제 권력 구조나 이런 것의 이제 균열 혹은 위기감 이런 것들이 하나에 포착되고 있다. 이런 것 말고는 해명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예. 레임덕의 아주 구체적인 징후, 그에 대한 걱정 이런 걸 레임덕이라는 게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법적으로나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 특검도 그렇고요. 이 특검은 국회에서 하고 대통령이 그냥 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특검이 되더라도 이것을 대응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요. 특검뿐만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는 어떤 수사라든가 이 정권 관련된 것들이 이제 더 늘어나게 돼 있고 지금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뭐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검찰 대검에서 대통령실하고 조금 다른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예, 뭐 예. 이런 등등의 것들이 다 그런 수요들이 이제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뚜렷하게 부활의 예. 분명한 한 가지 목적, 이유들이 분명하게 안 잡히면 다른 이유가 있는 민정수석실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름을 법률수석실로 바꾸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 그런 배경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과한 해석일까요? 그래서 제가 명칭은 대통령께서 그 비공개 그 영수회담에서 하셨다는 말씀이 그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민심의 동향과 이 정책과 관련한 그런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했다. 그게 이 부활하려는 정말 그 목적이면 예. 굳이 법률수석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기존의 민정수석실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야당의 비판을 무력화시킬 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민정수석이나 민정비서관만큼은 검사 출신이 아니고 예. 법조인 출신이 아니고 좀 정말 이 민심에 좀 그 예민한 그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진영이 좀 색깔이 적은 그러나 경륜이 있는 합리적인 정치인 출신으로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이런 야권의 비판이 전혀 무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 후보군에 벌써 검사 출신, 검찰 출신 인사들이 언론에 이제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네네.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마 검사 출신 아니면은 생각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성이 지금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아니 보시는 이런 거예요.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둘 다 검사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되는 거였어요. 총선에서 졌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사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대응할 수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최상병 문제도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그렇게 험담 비슷하게 해서 뭐 사람 겁박하고 공직기강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 어떻게 하고 이랬던 민정수석실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랬던 대통령이 이거를 부활시키는 것은 이유가 저는 아주 명료한데 알겠습니다. 그게 밖으로 이게 표출되기 어려우니 부활 이유가 석연치 않게 또 뚜렷하게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최수성님 그런 지적들은 조금 지켜봐가면서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그르치기 전에 좀 우려를 표하시면서 좀 바로 잡고자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장관님도 이런 비판 받지 않도록 정부가 좀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단독 인터뷰 또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방적인 소통이었다 이런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직접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대통령 기자회견 그것도 취임 몇 주년 취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이면 당연히 그 생방으로 현장에서 기자들의 이 질문을 직접 받고 답변하는 그런 거가 당연한 모습인데 과연 형식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이례적이다. 이례적인데요. 예. 제가 지난번에 왜 그 저기 어디
KBS 단독으로 인터뷰하신 적 있잖아요. 맞습니다. 대담. 예. 대담. 그때 보니까 정책 관련한 것도 별로 뭐 그 사전에 뭐 질문협이 없었다고 하는데 줄줄줄줄 다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아, 저 정도면 현장에서 즉석으로 질문 받고 답변해도 무리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왜 자꾸 그런 형식을 용산에서는 피하는 걸까? 참모들이 자꾸 만류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했었는데 예. 저는 특히 취임 2주년 거기다 이제 총선도 끝난 이 시점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생방으로 하고요. 현장에서 기자들 질문 받고 추가 질문 있으면 그것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이든 신년 기자회견이든 뭐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생방이냐, 녹화냐, 다 대담 형식이냐, 회견 형식이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 논란이 되고 이랬던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것이어야 되거든요. 아,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네. 한다. 뭐 당연히 그러면은 하는 거고. 뭐, 아, 예. 그렇구나.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그날 이제 지켜보면 지켜볼 되는 거, 예. 것인데 이것을 할까 안 할까부터 하면은 녹화로 하냐, 생방으로 하냐, 한 언론사하고 하느냐, 뭐 회견 형식으로 하느냐, 뭐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아니, 근데 수석님은 이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사실 뭐 이렇게 기자회견이 있다 그러면 참모들이 어쨌든 예상 질문들을 쫙 뽑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홍보수석을 비롯해서 각 부처들이 거기에 대한 답안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과 좀 협의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 최종 답안을 정리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뭐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드는 걸까요? 그런 신년 기자회견 혹은 이제 취임 기자회견 이런 기점마다 대통령이 정말 곤혹스럽거나 받기 싫어하는 질문들이 있죠. 있죠. 역대 김건희 대통령들이 여사 다 관련된 있었죠. 그러나 이 정도로 대통령 자신의 문제라든가 또 부인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든가 관련된 법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그 계기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이 그때마다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서 직접 질문을 받는 그래서 것을 지금 꺼리고 계신다. 지난번에 신년 기자회견 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미루다가 부정 기자회견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대담 형식으로 녹화로. 그때 그러니까 디올백이 작은 파우치백이 되잖아요. 진행자가 그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부터 구사하는 이 이야기부터 전부 다 두려워하는 거고 곤란해하는 거죠. 근데 워낙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굉장히 이렇게 거침없이 잘 밝히는 네.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요. 부분에 대해서 후보 시절에도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고 곤란하더라도 이 정도 시점이 됐을 때는 한번 그냥 정면 승부를 하시는 게 네.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래서요 예. 저는 참모들이 너무나 대통령을 과잉 보호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예. 사실은 취임하시고 나서 그 용산에서 도어 스태핑까지 하겠다고 자청하셔가지고 하셨던 분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대통령의 고집이나 의견은 아닐 것 같고요. 참모들이 괜히 불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과잉해서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평소에는 참모들을 얘기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다 이런 또 세간의 평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참모들이 자꾸 걱정하고 그래도 아니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이 해야 될 기자회견을 참모가 건의해서 그렇게 할 정도면 경로가 일상화된 대통령 이런 말들이 안 나와요. 지금은 대통령이 얘기하고 대통령이 결정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60분에 59분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거는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 때 한번 잘 그때 보도나 이런 것을 다시 보면요, 마치 참모들이 어떤 형식으로 할 건가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막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는 안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죠. 그래서 저거는 제가 보기엔 기자회견 여부는 대통령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기자회견 당연히 해야 될 취임 기자회견을 참모들이
하지 말으라고 한다고 대통령이 따라간다? 저는 그건 그건 아닐 것 아니라고 봐요. 같다. 알겠습니다. 이게 기자회견을 하면 어쨌든 생중계를 하게 되면 주간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 언론사를 저희 MBC가 하게 되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냥 개인적으로 또 한번 생각을 돌아가면서 해봅니다. 하는 건가요? 그래서 라이브로 예. 날것으로 해야죠. 예. 제한 없이.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5월 임시국회 일정과 의제를 두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국회의장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어서 민주당은 반드시 내일 꼭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빼고 민생 법안 처리한다라고 약속을 하면 우리가 응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월 2일 정상적으로 본회의 절차하면 5월 4일 출국하시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21대 국회가 이거 처리 못하고 가면 특히 이제 이태원 특별법을 포함해서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한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국민들에게 면목을 들 수 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민생법안 처리,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쟁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은 21대에서는 최상병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 반드시 처리하겠다. 지금 의지가 강합니다. 공언을 하고 있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 좀 강한 편이라 내일 본회의가 과연 열릴 수 있을까요? 수석님.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민주당이 같은 당 출신의 김진표 의장을 상당히 이제 압박하면서 예. 하고 있는데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나와서 언론에서 하는 말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있는데 또 이 법안, 쟁점 법안이 얘기죠. 상정이 될지는 또 미지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봐서는 기류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당 소속이든 국회의장님들은 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양당이 합의를 해봐라, 합의를 해라. 그 본회의 열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양당 원내대표를 좀 압박해 오곤 했었죠, 국회의장님. 근데 저는 이제 4일날 출국하시고 그 해외 일정도 이미 상대국하고 다 일정이 합의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이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서 4일날 출국은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3일은 못 여나요? 그래서 회기가 있나?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해외 순방 전에 열어야 된다. 예. 열리긴 열릴 거라고 보고요. 그 의장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든 양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21대 국회 임기 안에 재표결 절차까지 이제 가정을 하면 반드시 이제 2일에는 열어야 된다는 입장인 건데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들끼리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협의는 가능할까요, 지금? 법안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가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스스로 이제 법안도 많이 이렇게 좀 지적하고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조금 완화시키는 법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토록 요청할 수 있는 이제 권리 있지 않습니까? 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걸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어떤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좀 협의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고. 예. 근데 최상병 관련된 특별법은 이건 이제 대통령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절대 받을 수 없는?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그건 좀 다른 문제고요. 근데요, 예. 이 최상병 특검하고 관련된 법도 저는 이게 시간 문제지. 결국은 될 것 22대 같아요. 가서라도 네, 발의가 21대 국회에서 되겠죠. 이제 무산이 되면 결국은 시간은 좀 늦어지지만 22대 국회에 가서는 결국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좀 전향적으로 대통령실이든 여당에서 전향적으로 이거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저 또 개인적으로는 네.
보수 정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면 국가 안보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고 그게 정체성이고 그런데 그 국방의 의무를 지러 군에 갔다가 이렇게 희생당한 그런 병사의 이 그 죽음에 관한 진실을 파헤치겠다 그러는데 이거를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거는 당 정체성하고도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은 지금 네. 시종일관 네.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으니 이 수사를 지켜보고 그래서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지 이게 순서가 맞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그 주장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수처라는 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건데 만들 때 왜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었는지 거기도 저는 원인이 있다고 보여요. 수사 능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사 의지도 뭐 꺾인 상태에서 최근에 그냥 갑자기 막 부지런하게 수사 진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 네. 점을 지적을 하면서 어쨌든 공수처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으니 조금 지켜보다가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입장인데 그런 입장도 나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한때는 했었어요. 얼마 예. 전까지는 했는데 결국은 이 그 특검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냥 아예 전향적으로 아예 이렇게 받는 게 국민의힘과 이 정부가 좀 달라지고 있고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시그널을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들에게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그렇게 전향적으로 그 입장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더 많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아무리 활발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 수사 개입 의혹 그 선이 과연 어디까지냐 여기 정점까지 과연 본격적으로 수사가 공수처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겠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고 최상병 특검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번에도 이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까요? 저는 당연히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 다시 말해서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는 22대에 다시, 22대 국회 때 다시, 그다음에 대통령은 거부권, 재의결, 그러니까 제2요구죠. 이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 다 끝나가는데, 21대 국회 다 끝나가는데 민주당이 이걸 하고 다시 대통령은 거부할 건데. 예.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명약하나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이탈도 이탈이지만 민주당도 현역 의원들이 많이 교체됐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출석을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럼 다수당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제2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정쟁 유발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민주당 저는 뻔히 이렇게 다 민심의 보이는데. 게임이죠. 대통령의 거부권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최상병 특검법하고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대통령이 이거는 거부권 행사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 바뀐 멤버들, 새로 바뀐 국회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줘야 돼요. 저는 그러지 않으면은 제2권의 벽을 다음 국회에서도 넘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21대 국회 때 그야말로 제2결을 통과를 목표로 민주당이 세게 뛰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과 국민들의 또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민심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또 다음 국회에서 하지 않으면 사실 제2권의 벽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21대 안에서 반드시 이게 처리가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이 충분한 이 과정에서의 어떤 목적성이 분명하다는 말씀이신데 동의하세요? 그 동의는 하는데 네. 그러나 이쪽 이제 국민의힘 이제 여권이나 이제 그 용산의 입장이 또 그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는 아니어서 참 풀기 어려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그 용산에 가서 회담을 하실 때 사실 가시기 전에 1시간짜리 차담회라는 걸 모르고 간 건 아니잖아요. 네. 알고 갔으면
12개를 다 보따리를 풀어놓을 게 아니고 가시기 전에 이 1시간 정도 되는 거니까 내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의제 중에 한두 개만큼은 꼭 좀 그 얘기를 하고 대통령의 어떤 이 그 생각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결심을 좀 끌어내겠다 싶은 그 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가신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들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입장의 변화가 없더라라는 명분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 마지막 5월 임시국회를 세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그렇게 보따리를 많이 챙겨가서 다 풀어놓지 않았나 뭐 이런 그 의심이 드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결과가 과연 표결에 붙였을 때 예. 어떻게 될는지 그다음에 이제 거부권 이렇게 되면 거부권 행사는 또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제 의결까지는 지금 가기 힘든 상황 아닐까도 싶긴 한데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날짜를 보면 예. 근데 이제 2일에 만약에 내일 본회의가 열려서 이게 법안이 상정돼서 일단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그래도 15일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다시 재표를 29일에 다시 본회의를 마지막 열어서 날. 예, 마지막 날 지금 재의결을 하겠다. 지금 이게 민주당의 계획인데 그랬을 때 법안이 다시 국회에 넘어왔을 때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실제로 있을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여당에서 이탈표는 이탈표라기보다 아마 이탈을 거기서 앉아서 반대를 찬성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이탈하기보다는 예. 뭐 기권을 하거나 특히 낙선하신 분들은 그냥 아예 와서 명백하게 입장을 그 표결로 하기보다는 그냥 기권은 참여 안 하는 방식으로 입장 표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모수가 달라지니까 예. 이게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 그렇죠. 예. 가지고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를 가늠하기 굉장히 좀 힘드네요. 그러니까 수장님께서는 아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낙선한 의원들의 표는 뭐 불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게 변수가 될 수도 일부러 있다. 불참은 아니고 통상 이제 마지막 국회에는 뭐 국회의원들이 100% 다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죠. 다만 이제 저 최상병 특검법 자체는 보수 쪽에서도 사실은 뭐 특검이라는 형식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저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의 발언도 예, 예.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선한 의원들이나 이번에 다시 22대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출석을 안 하면서 사실 이제 동조를 할 가능성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민주당은 통상 마지막 국회에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100% 출석 안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결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이제 출석의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찬성 표시를 했던 그 안철수 의원도 어제는 당론에 따르겠다 또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일단 본회의가 열리긴 열려야지 뭐 이 모든 지금 대화가 가능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일을 3일에서 9일로 미뤘습니다. 이게 단순한 일정 연기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뭐 가급적이면 저는 수도권 당선자분들 중에서 다선 의원들 중에서 이 역할을 맡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출마를 하냐 안 하냐는 용산하고 뭐 저는 직결됐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친윤이란 분들이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뭔가 기류가 바뀌나 보다 싶어서 며칠 좀 기다려보면 되는데. 네.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연기한 이유, 이제 공식적으로는 당선인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게 여당의 설명인데, 친윤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추대론에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이 분위기, 이것 때문이다. 다들 이렇게도 보는데, 이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젠가요, 배현진 의원이 그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 선언할 걸 촉구한다. 뭐 예.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연판장만 안 돌렸지 연판장 돌린 거나 같은 지금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 아까 유승민 전 대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용산으로부터 뭔가 이 기류가 바뀌었다는 걸 읽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국민의힘 안에 원내대표 하겠다고 손드신 분이 이철규 의원밖에 없다는 이 현실이 정말 제가 답답하고 암울하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제가 어떤 특정 인사의 이름을 거명하는 부담을 안고 제가 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다선 의원의 일단 굉장히 험지에서 또 선거를 직접 뛰면서 민심을 체험을 하셨고 또 국민의힘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한대 나가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당에 대한 혁신 의지도 굉장히 강하세요. 그런데다가 의원들하고 두루두루 이 여야를 넘어서 두루두루 이렇게 친화력도 네. 있고 해서 정치력도 있고.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물론 이제 5선 의원이고 어제 윤상현 네. 의원이 여기 출연을 하셨어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워낙 이제 개혁적인 목소리를 네네. 많이 내시니까 네. 한참 들었고 시간이 너무 쫓겨서 사실상 대표 출마하시는지를 여쭸어야 되는데 그걸 네. 못 여쭸어요. 그러니까 아마 당대표 출마 당대표 출마 생각은 있으신 싶어요. 거. 제가 뭐 직접 말씀은 예. 안 나눴지만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은 전당대회 가기 전에 이 원내대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 잘못 뽑으면요.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에 아무런 국민적인 관심도 없게 돼요. 흥행뿐만이 아니라 관심도 없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 나올 게 뻔해서 저는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이 좀 선당후사, 당을 위해서 그게 무슨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독배를 들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래도 당을 위해서 좀 희생, 헌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원내대표에 좀 출마하셔서 원내대표 자리를 맡으셔서 지금 이제 비대위가 뜨잖아요. 네. 비대위를 뭐 관리형 비대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관리형 비대위라도 혁신적인 조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비대위의 영향력도 좀 윤상현 원내대표가 되셔서 좀 영향력, 그러니까 혁신의 의지를 좀 불어넣는 이런 좀 일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계속 제가 윤상현 의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막 거세지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이철규 의원이 어떤 결단을 보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아직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발표하진 않았고요. 뭐 그런 불출마 가능성이 읽힌다 뭐 이 정도의 보도들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진정관님한테 여쭤보시겠지. 저는 이렇게 되면은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근데 통상은요, 다른 경쟁 후보가 있으면 더 나오기가 힘들어요. 선거 책임론. 예. 또 이철규 의원이 자숙해 또 모자랄 판에 이런 이제 충남지사 발언도 있고. 그런데 지금 경쟁 후보가 없잖아요. 다 꼬리를 내렸거든요. 이것도 정말로 이상한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 박찬대 의원 혼자 나가잖아요. 예. 근데 조금 과정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민주당은 아무 잡음 없이 저는 뭐 그것도 조금 이상한 거라고 보지만 예. 박찬대 의원이 혼자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철규 의원 하니까 잡음이 일어나면서 근데 다른 후보가 안 보여. 이것도 근데 그 왜라고 보세요? 경쟁자들이 없는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왜 안 나와요? 저는 그거는 하나의 이제 힘이 작동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뭐 본인한테 뭐 나오지 말아라 이런 힘이 아니고 일종의 압력이 아니고 나가도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심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배경을 읽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세요. 그게 뭐 가시적이든 또 확인된 것이든 이철규 의원이 나오면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 상황이면은 이철규 의원이 만약에 나오게 되고 다른 경쟁 후보 누가 나오겠다고 의사 표명을 하면 예. 이철규 의원이 경선을 해도 지게 되는 거예요, 저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철규 의원은 아마 출마를 접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당 기류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자가 이때까지 안 보였지만 이제 3선 뭐 정도 되는 의원들 다시 출마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그 경쟁자들이 안 나오는 게 이철규 의원이 될 것 같아서 안 나오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왜라고 보세요? 보통 원내대표 경선하면 다들 나와요. 예. 나와서 처음에 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한 번, 두 번 떨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되고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도 나도 이렇게 꺼리는 걸 보면 지금 이 원내대표 자리가 앞으로 굉장히 험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요 회오리 바람 지나가고 한 1년쯤 후에 조금은 안정된 그런 지점에 당이 올라갔을 때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용기가 없으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역할이 힘든 역할의 힘든 1년이기 역할이에요. 때문에. 왜냐하면 192석 상대로 원구성을 해야 되죠. 원구성을 하고 그 앞으로 이어지는 뭐 이제 이번에 특검법 통과 안 되면 22대 국회 처음에 이제 네, 이런 네.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하는 이게 생각만 해도 좀 험난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 쓰디쓴 독배라는 걸 너무나 잘하는데 거기다 대고 저여저여 나서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아까 그 윤모 의원 그 말씀을 정도 그 정도의 드린- 노련함이면 네, 지금 이런 난국을 헤쳐나갈 노련함이어야 것이다.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통상 예. 이제 상반기, 하반기 국회가 예. 있잖아요. 2년 단위로. 그러면 1년 차, 3년 차 국회의원 임기로 봤을 때 그때 원내대표를 선호를 하죠. 원구성이 되니까 네. 소수단이라 하더라도 원구성 역할을 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차, 4년 차는 별로예요. 이제 선거는 그러니까 있을 차라리 수 그러니까 있지만. 어려운 게 오히려 굉장히 또 챌린징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도전적일 수도 예.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번에 총선 참패를 겪고 그 정도의 용기마저도 이 우리 당선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약간 쪼그라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 들어서 알겠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을 생각하면 쫙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마음이 무거워지세요? 아니 힘이 쫙 빠지고 팔다리에서 맥이 탁 풀리고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 그런데 민주당을 보면 막 박찬대 의원 출마하니까 다른 분들 다 불출마하잖아요. 막 국회의장 후보들이라고 하는 분이 막 명심팔이하고 예. 뭐 그 저기 중립 의무 막 그 대놓고 그 무력화시키고 이런 걸 보면서 민주당을 보면서는 제가 소름이 쫙 돋고 숨이 탁탁 막히고 국민의힘을 보면 맥이 탁 풀리는 뭐 이런 묘한 느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철규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고 지금 배현진 의원, 뭐 충남지사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이철규 불출마 다른 원내대표가 만들어진다면 예. 다른 원내대표라 하면은 친윤, 이라고 찐윤 인식되지 이거는 아니라는 않는? 얘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그렇게 되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 이런다고 친윤, 찐윤 의원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민의힘 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거의 완벽하게 대통령이 장악하고 대통령이 움직였던 정당이 최초로 자립적인 이철규 의원 정당으로. 출마 반대를 성사시키면서 예. 새로운 구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강행해서 당선되면 당선되는 대로 예. 강행을 못하고 불출마해서 다른 분이 되면 되는 대로 아주 첫 그 가시적인 분화라 그래야 되나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목격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되는 거죠. 비로소 예. 당정 관계가 정상화되는 그런 그걸 단계로 계기가 될 수 계기가 있는데.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저도 저는 뭐 예,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에너지가 당에서 그런 능력과 에너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제 분열 구도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래서 잘하면은 이제 좋은 하나의 이제 당정 관계 이런 걸로 승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잘 해보려다가 삐걱하게 되면은 아예 그 에너지 자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동안은 조금 이렇게 강압적이다 할 정도로 대통령의 그립이 셌고 그야말로 용산 출정서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지금 이 분열 구도가 가시화되게 되면은 여기서 잘 극복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에너지 자체를 소실시켜버릴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이런 양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가 국민의힘의 앞날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되고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당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그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심평 변호사가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작 본인은 비슷한 말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불쾌함까지 내보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한 전 위원장이 이렇게 숱한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출마 의사를 정확하게 밝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는 다들 알려져 예. 있잖아요. 근데 언제 어떤 공간으로 복귀를 하느냐 그걸 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깊이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고민을 하는 과정에 주변에 이제 가까웠다고 여겨지는 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심평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것도 저는 순전히 제 그럼요. 추측인 예, 예. 거죠. 예.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심 변호사님이 자꾸 뭔가를 언론에다 얘기하는 게 그게 정말 근거가 있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가 이 스피커로서의 신뢰도에 여권 인사들은 많이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정치에 등판을 할 거라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라고 보세요, 수석님은? 저는 복귀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일종의 이제 마음을 내서 언젠가 이제 복귀하겠다라고 해서 복귀하더라도 매끄럽지는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새가 없어서? 그것도 있고요. 예. 일단 대통령이 이 인기가 있던 없던 예. 잘하고 있던 못하던 간에 대통령하고 원래 각을 세우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고 뭐 제 표현입니다만 오랜 동안 끈끈한 검사 동업을 해왔던 분이 정치 동업이 안 돼가지고 윤한 갈등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맞서도 이상하고 윤 대통령하고 함께해도 이상한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뭐 새도 새지만 우선 순전히 개인이 다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만들지는 못해도 안 되게 할 수는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인기가 낮아도 지지층이 있잖아요. 예. 그 지지층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대통령에 맞서는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처럼 완전히 탄핵이 됐거나 뭐 이러면 새로운 상황이 오지만 예.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포지셔닝 이런 것이 어렵고 또 환경이 어렵게 됐어요. 맞서기도 협력하기도. 그러면 맞설 수밖에 이제 없는 신세가 됐는데 그러면은 보수의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그래서 총선 과정까지는 예. 굉장한 이제 지지도를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반토막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뭘 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꿈을 정치적 꿈을 실현하고 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전대에서 복귀를 못하면 다음에도 어렵다. 특히 예. 예. 보궐선거나 시도지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용꿈을 실현하겠다. 이 경로는 아닌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다음 대선에 바로 간다. 그러면 아무런 증검다리도 예, 없고 예. 기회도 없는 거예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께 드리고 싶은 제안이 왜 내공을 쌓겠다 그러셨잖아요. 예. 내공을 쌓는 게 뭐 혼자서 책 읽고 뭐 어디 가서 강의 듣고 이래가지고 쌓여지는 내공이 아니잖아요. 저는 정치 일선에 나와야 됩니까? 정치 일선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재보궐선거나 그 국회의원 네. 재보궐선거가 있을 경우 물론 이제 그분이 지금 막 정치권에 들어오자마자 거의 당 대표급으로 와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으시겠지만 눈높이를 확 낮추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각오로 국회의원에 출마하셔가지고 자기 선거를 경험해보고 국회의원으로 해서 국회를 한번 경험한 다음에 이제 예. 대권을 꾸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내공을 쌓는 길이고 국회를 경험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직 수행하기도 저는 굉장히 힘든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게 저는
바람직하고 맞는 길이 아니고 나이도 젊으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하다가 앞날을 이렇게 걱정해 주다가 시간이 오래됐는데 이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하에서 과연 전당대회 룰을 민심을 더 듣는 쪽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바꿨을 때 과연 그러면 2달 앞으로 다가온 전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뭐 유승민 의원 오늘 아침에 네. 라디오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당대표 출마 그리고 당선 가능성 이것까지 좀 다 묶어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 토양에서는요 반윤 행보를 해서가 아니고 유승민 의원이 당선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대표로. 결국은 마지막까지 그거를 가늠하고 판단하지 않겠나. 그래서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그 판단이 가장 늦어지는 사람, 그게 유승민 의원이라고 보고요. 출마하더라도 당선되기는 어려운 근데 왜 토양이다. 끝까지 당선 안 될 것 같으세요? 우선은요, 5대5 룰로 회귀하더라도 예. 국민 여론조사 50%에서는 뭐 두각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 당심 50%에서는요, 친윤이든 반윤이든 국민의힘의 소위 말해서 이제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이 굉장히 크고 뿌리 깊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기가 어려운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친윤, 반윤, 비윤 다 포함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은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일단 전대를요. 지금 뭐 6월 얘기 나오는데 6월이든 7월이든 8월이든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렇다면 예. 그 정기국회 열리기 직전에까지만 그 전당대회를 하면 저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8월까지 시간을 좀 더 갖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안에 아무리 관리형 비대위라 하더라도 저는 혁신적인 조치 최소한 2가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가 이 대표 뽑는 당원 그 전당대회 100% 룰 예. 그거 반드시 바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돼 있는 거를 예. 정말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서 대표 아닌 최고위원들의 목소리도 거의 그 동급으로 힘이 실릴 수 있게. 힘이 실릴 수 있게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국민들께 전달이 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용산으로도 전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서 그 2가지 혁신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예. 원내대표가 윤상현 같은 분이 되셔가지고 그 혁신적인 바람을 계속 비대위 쪽에 비대위에 참여하실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도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그 의원의 이 대표 가능성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구성원들 당선자 낙선자, 그다음에 당원, 그다음에 당 밖에 있는 이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도 뭐 100석 정도 탄핵 저지선, 개헌 저지선 지켰으면 됐지 이렇게 안주한다든가 그래도 4년 전보다는 의석이 좀 늘어났잖아. 4년 전보다는 득표율 차이가 줄었잖아. 이러면서 정신승리하면서 안주하는 분들이 많다거나 집권 가능성이 멀어져도 그냥 나만 배지 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유승민 의원은 대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 거고요. 만약에 정말 이 구성원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그거는 우리가 절박하게 느끼고 쇄신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 희망 같아서는 당원 국민 100%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건 안 되더라도 50대 50 정도를 하는 게 맞고요. 저는 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라면 민심의 절반은 민심을 반영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국고 보조금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당원 이 한마디만 더 할게요. 당원 100%로 바꿀 때 그 해괴망측한 논리가 있었어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그게 팩트였으면 우리가 총선에서 이렇게까지 참패하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분 이렇게 박제해가지고요. 이 역대급 총선 참패 결과하고 같이 박제해서 당사 어딘가에 걸어두고 계속 그걸 보면서 성찰하는 북한 가면 비슷한 말이 있어요. 계기로 아까 그 정도로 제가 절실하다고. 최영님이 당이고 당이 있는 그런데 저 아주 짧게요. 저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총선 참패했잖아요. 당도 시간을 벌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원내대표 바로 비대위로 안 가고 예, 예. 원내대표 선출 후로 새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준비하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윤재옥 원내대표를 권한대행으로 하면서 시간을 한 달 정도 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일 날 원내대표를 뽑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 9일에, 달의 예. 시간이 있고 한 달 동안 당은 원내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그 총선 다음 날 그 감하고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참패했으니까 쇄신하고 혁신하고 예. 비대위 띄워서 뭘 해야 되고 하는데 못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도 인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박영선을 한다, 누구를 네, 한다, 예. 뭐 이러면서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텐데 여기도 시간을 벌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빨리 심지어 끝내야죠, 전당대회도 예. 연기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참패를 수습하는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력이 지금 많이 멸실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집권 민주당 여당인데 걱정 또 좀. 아니 지금까지 한 거 보면 그래요. 서로 좀 잘하기 경쟁해서 좀 건강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쇄신의 앞장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